큰 방향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우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현재 지금 매크로 거시경제 시장의 불확실성과 비트코인 가격도 출렁이면서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 수면 아래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난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아크인베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설명서 수정본을 SEC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풀어드리자면 SEC가 아크인베스트 측으로 몇 주 전에 ETF 발행 신청서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근데 아크인베스트가 수정본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면서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비트코인 ETF의 순자산 가치, 산정 방식이 회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아크인베스트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핵심 내용이 뭡니까? 신탁과 관리인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지갑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분리된 계정에 보관되므로 기업 또는 기타 고객 자산과 혼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SEC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받아쳤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SEC의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들과 의견을 다 받아서 모두 처리했고 SEC로 넘겼다라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를 시사합니까? 지금 SEC가 뭔가 트집을 잡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기관들한테 태클을 걸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다 답변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블룸버그의 유명 애널리스트이자 분석가인 에릭 발추나스는 본인 트위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아크인베스트가 SEC의 의견을 모두 받아 처리했고 제출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이고 이것이 지금 당장에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내일 아침 바로 뭐 출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SEC와 이런 식으로 왕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다라고 하면 그냥 이유도 없이 SEC가 반려하고 거부하고 그냥 출시 못하게 막았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신청 발행인들과 SEC가 주고받고 왕래하고 소통을 하면서 조율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 결국엔 뭡니까? 최종 승인으로 가는 그 단계들이 하나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크인베스트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기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하나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크인베스트의 최종 데드라인은 내년 1월 10일이다. 근데 한간에 떠도는 내용이 SEC가 뭐 아크만 허락해주고 블랙록만 허락해주고 피델리티만 신청 승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승인되면 모두를 같이 승인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다 같은 비트코인 현물 ETF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빠른 최종 데드라인이 누굽니까? 바로 아크인베스트먼트가 1월 10일 날이 가장 빠른 데드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만약에 내년 1월에 아크인베스트가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때 시기에 맞춰 줄줄이 블랙록을 포함한 나머지 기관들의 현물 ETF 승인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지금 블랙록의 최종 데드라인인 3월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 뻔한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았고 예측 못한 시기에 내년 1월달에 아크가 깜짝 승인 받으면서 일제히 다른 기관들도 승인을 받는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된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매크로의 경제 상황이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만큼 오늘은 어떤 발표가 있습니까? 바로 물가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오늘 9시 반에 예정되어 있다. 현재 지금 컨센서스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전 수치 대비해서 0.1% 하락해서 그래도 이전 수치보다는 물가가 조금 안정될 수 있다. 어떤 이런 내러티브들이 시장에 형성이 되고 있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지금 9월에 물가를 오늘 저녁에 발표를 하는 건데 9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를 감산한다라고 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가가 지난달에 이런 식으로 급등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물가가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크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조금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예측치 부합하면서 좀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CPI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뭡니까? 바로 주거비. 주거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렌트비는 지금 계속해서 크게 빠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주거비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고 피크 아웃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물론 유가가 올랐지만 주거비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런 식으로 안정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CPI만 충분히 예측치에 부합만 한다고 해도 시장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아 그래도 물가가 다시금 치솟진 않는구나. 그냥 유지는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시장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트리거로 작용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CPI나 매크로 예측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무리한 대응과 무리한 투자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유가가 9월 달에는 상승했지만 지금 10월 달에는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유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유가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다음 달에 있을 11월 CPI 때는 더 긍정적인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가가 다시 재차 피벗하면서 물가가 폭등하는 시나리오보다는 천천히 물가가 하반기에도 다시 잡혀가는 그런 그림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물가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물가가 재차 상승하면 연준이 또다시 금리 인상하면서 긴축할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CPI에 주목하는 건데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랑은 무관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연준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서 또 한 번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미국의 대출 연체율이 과거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당시보다도 지금 연체율이 더 급증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또 한 번 금리 인상 해버린다라고 하면 연체율 더 폭증하고 완전히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혹여나 물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그냥 자신 있게 또 금리 올리고 긴축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완전히 지금 고갈됐다.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 때 유동성을 풀어서 저축률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소진되고 없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금리 올려서 긴축해버린다라고 하면 완전히 미국 경제가 파멸로 갈 수 있고 붕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위기 상황에는 연준이 뭘 했습니까? 유동성을 풀어주고 어느 정도 꽉 쥐었던 목줄을 느슨하게 풀어주면서 다시 또 달러를 찍어내고 돈을 공급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번에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동결하면서 조금 고금리를 유지하고 추가 긴축보다는 흐름을 지켜보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CPI가 예측치를 상회하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더 강한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가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리고 또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재미난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의 1위 은행인 JP모건이 지금 중동에서 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결제 파일럿을 완료했다. 비트코인은 쓰레기고 담배보다 해롭다라고 얘기했던 JP모건은 지금 뒤에서 대중들한테는 겁을 주고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세뇌시키고 뒤에서는 지들이 크립토 시장의 인프라를 차지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JP모건이 퍼스트 아부다비 은행과 오닉스는 JP모건의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진행했고 성공적으로 종료해.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글로벌리스트들, 금융 엘리트들이 어떤 꿍꿍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지켜본다라고 하면 정답은 나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JP모건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블랙록과 바클레이스 거래에서 블록체인 담보 결제까지 개시했다. 지금 이 전통 금융 월가 엘리트들이 다 해먹으려고 시장은 뭔가 망해가고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고 뭔가 붕괴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뒤에서는 자기들이 이런 시장의 파일을 다 가져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부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 암호화폐 시장을 잿더미 속으로 빠뜨렸던 그 핵심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FTX의 샘 뱅크먼. 근데 이 샘 뱅크먼의 전 연인이었던 캐롤라인 앨리슨이 과거 샘 뱅크먼이 비트코인이 20K가 넘으면 계속 판매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이 샘 뱅크먼은 FTX 고객 자금을 가지고 시장을 교란하고 비트코인을 잿더미 속으로 빠뜨린 장본인. 이런 놈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시장이 깨끗해져야 더 나은 시장, 더 건강한 암호화폐 시장이 구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시장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샘 뱅크먼과 권도영 그리고 셀시우스의 마신스키 그리고 3에로 캐피탈의 수주까지 이런 사기꾼들, 이 암호화폐 시장의 산업을 막고 병폐에 빠뜨리는 이런 핵심 인물들이 전부 다 지금 체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 40K에 도달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주기영 대표가 얘기를 해주면서 어쨌든 간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회하고 욕하기보다는 이런 놈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사이클은 조금 건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 크립토 시장은 완벽하게 성숙된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길목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사기꾼들이 등장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이런 사태들 이후로 우리가 얻은 교훈들 그리고 더 조심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어떤 투명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하면 다음 상승장은 더 의미 있는 또 좀 더 건전하고 깨끗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샘 뱅크먼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폭락장을 주도하고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밀어내고 기존의 월가의 전통 금융 세력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침투해서 시장의 패권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그런 발판을 샘 뱅크먼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샘 뱅크먼은 어떤 인사였습니까? FTX는 미국 민주당의 최고 기부자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폭락시키고 잿더미로 만들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미국 정부의 월가 세력이 FTX 뒤에 배후에서 조정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나서 크립토 핵심 플레이어들을 모가지를 완전히 잘라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계획한 건 뭐였을까? 이런 식으로 월가 전통의 기관들이 일제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면서 폭락장 속에서 기회를 엿보는 패권을 가져오는 이런 큰 그림을 미국의 엘리트들과 정부에서는 그렸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개미들이 털려나갔고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하고 시장을 욕하고 떠났다. 이런 시기에 그들은 왜 ETF를 준비하려고 하고 이런 엄청난 천문학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준비를 할까? 여기에 물음표를 던진다면 단기적인 가격 흔들림보다 큰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어차피 우리가 목적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JP모건이 이번에 블랙록과 함께 토크나 플랫폼을 출시를 했는데 결국에 이 기존의 실물 자산을 토크나하는 건 뭡니까? 바로 RWA다. 근데 이 RWA에서 유일하게 잠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체인링크다. 왜냐하면 체인링크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을 연결해주는 이런 CCIP 크로스체인 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인링크에 대해서도 향후에 RWA 메타가 왔을 때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체인링크는 지금에 와서 다른 유튜버들 전문가들이 체인링크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9월 초부터 체인링크 가격이 바닥일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체인링크 주목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고, 또한 체인링크가 지금 RWA 토크나에서 체인링크가 추세를 타고자 하는 트레이더에게 안전한 베팅이 될 수 있다라고 코인데스크도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인링크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또 체인링크의 굉장히 강한 펀더멘탈은 뭡니까? 체인링크가 바로 현재 지금 국경 간 결제 표준인 스위프트와 CCIP로 상호 운용성 테스트까지 성공했고, 실제로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중앙은행과 CBDC 연결 솔루션 베타 실험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향후 스위프트는 체인링크와 손을 잡고, 그리고 리플도 지금 국경 간 결제 패권을 잡으려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코인들 우리가 집중해서 가야 되고,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이폰이 있다고 갤럭시가 망하는 게 아니고 갤럭시가 있다고 아이폰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공존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의 구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체인링크도 굉장히 중요한 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온체인 데이터에서 또 체인링크의 수상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체인링크의 대형 고래들 지갑이 계속해서 체인링크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분명히 누군가는 수면 아래에서 향후 체인링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고 지금 매집해서 축적을 하고 있는 만큼 체인링크도 여러분들이 포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보유하고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조금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되고, 또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세계 3위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가장 성공적인 네트워크로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언급했다. 이더리움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해도 왜 솔라나를 언급했을까? 그리고 솔라나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자와 함께 정식으로 USDC 결제 네트워크로 파트너십을 맺었고, 실제로 지금 그레이스케일 신탁 펀드 프리미엄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체인링크도 지금 프리미엄이 191%, 솔라나는 270%까지 끼면서 지금 기관들은 엄청나게 솔라나와 체인링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그레이스케일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이 이 정도로 웃돈을 주고서 지금 솔라나 체인링크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라나와 체인링크도 계속 추적해서 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지금 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은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고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펀드 상품인 GBTC의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가격이 빠지고 개미들이 패닉세라고 던지고 있지만 기관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수요가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또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본인 트위터에 구글 트렌드의 비트코인 검색량이 과거 2020년도 레벨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과거 이 2020년도 완전히 시장에 관심이 바닥에 파묻혔을 때, 완전히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검색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이때가 가장 최적의 매집 기간이었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대상승을 했다. 지금도 과거 2020년도 약세장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글 트렌드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년 내후년이 됐을 때 2023년 10월은 굉장히 좋은 저가 매집과 모아가기 좋은 시장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기영 대표도 트위터에 시사를 했고,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자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연
손익에 대한 데이터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거래소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도 없고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도 없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시장이 메마르고 유동성이 메마른 무관심의 시기다. 근데 이 자산 시장의 사이클을 볼 때 언제나 이 무관심의 시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거들떠도 안 보는 시기는 언제나 좋은 저평가 저가 매집 구간이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매도하고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을 때 이런 구간에 도달하면 우리는 이때 팔고 나와야지. 지금 시기는 여러분들이 기간을 잡고 매집하고 모아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장이라는 것을 지금 온체인 데이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이런 식으로 다시금 전쟁 이슈와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펀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우상향하면서 지금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지만 펀드들은 물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이 얘기는 개미들은 팔고 있지만 그 물량을 받아서 기관 및 고래들은 계속 축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체킹을 한다면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가속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관들이 만약에 암호화폐를 기관 포트폴리오에 1%만 할당해도 현재 시가총액의 4배가 된다. 만약에 2.5%를 한다라고 하면 5배에서 6배까지. 그리고 만약에 5%로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9배까지 커질 수 있는, 아서헤이즈가 말했던 2026년도에 비트코인이 7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월가의 쟁쟁한 글로벌 리스트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에 우리한테는 이제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단기적으로 지금 26K를 가냐 27K를 가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큰 방향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우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오늘 CPI 결과도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CPI 불확실성에 대한 선반영이 되면서 이 추세를 하방 이탈한 만큼 추가적인 조정은 조금 열어놔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조정의 마지노선은 한 26K 정도로 보고 있고, 이 26K가 이번 9월의 상승분의 피보나치 되돌림 대략 0.618 구간이다. 충분히 저는 이 0.618 구간에서 0.786 구간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눌려준 이후에 그 다음에 1파 이후에 2파 조정 그리고 3파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단기적인 흐름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청산맵을 보더라도 아직도 이 26K 초반 부분에 롱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선물 세력들이 가격을 내리면서 휩소를 줘서 이 롱 물량을 청산시킨 이후에 다시금 가격을 올리면서 이 27K 부근에 있는 숏 물량을 청산할 수 있는 흐름.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휩소하면서 롱 물량 청산 이후에 다시금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을 뚫는 그런 그림이 10월에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실시간 CVD 파이어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은 하단의 핵심 지지가 어딥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26K 구간에 의미 있는 매수벽이 위치했다. 이 구간까지는 눌려줄 수 있지만 이 구간 지지받으면 다시 올려쳐줄 수 있는, 그리고 현재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갈색고래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매수권에서 눈치 보기 관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보라고래와 빨간 상어들이 지금 강한 매수세에 전향을 하면서 지금 하방 압력에 대한 지탱을 해주고 있다. 만약에 이 갈색 고래들이 다시 고개를 들어두고 보라고래와 빨간 고래까지 매수세에 동참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이 단기적인 약세 흐름을 마치고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숏을 모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눌린다라고 해도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롱을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에서는 조금 더 현명할 수 있다라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실시간 대응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습니다. 누구나 클릭만 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해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